나사의 역사가 곧 세계 우주 탐사의 역사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 우주 개발의 리더 역할을 해온 것이 바로 나사입니다. 나사는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의 약자로 미 항공우주국을 뜻하는데요. 우주 개발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국제우주정거장 건설을 주도하며 천체 관측부터 달 탐사에 이르는 일까지 이 모든 것이 나사가 하는 일이자 또 성과이기도 합니다. 나사가 탄생한 데는 그 시대적 배경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냉전 아닙니까, 냉전? 오, 잘하시네요. 네. 이것도 세계사를 좀 하다 보니까. 걸드워. 아, 코드왈. 영어 네, 잘하시네요. 바로 미국과 소련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냉전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특히 미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대체 어떤 사건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볼까요? 뭐야? 바로 1957년 10월 4일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한 겁니다. 지금보다 한 75년 전인가? 아니, 저때 언제, 어떻게 저걸 쏴 올렸지? 우주에서의 소리. 아, 스푸트니크 1호. 대단하다,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미국이 충격을 받은 이유 짐작할 수 있겠죠? 네. 소련이 훨씬 앞서 나갔네요. 네. 러시아어로 동반자를 뜻하는 스푸트니크는 그 크기가 직경 58cm, 무게는 84kg으로 4개의 긴 안테나를 달고 있었습니다. 농구공보다 조금 큰 이 인공위성 하나로 소련이 미국보다 먼저 우주 탐사의 시대를 연 겁니다. 아, 농구공보다 조금 더 커요? 네, 난 맞습니다. 되게 큰 줄 알았어. 나 이 스튜디오만 한 줄 알았는데? 나도. 그런데 이 인공위성의 임무는 굉장히 단순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상공에서 1시간 36분마다 지구를 한 바퀴씩 돌면서 삑삑삑 하는 전파음을 지구로 보내는 게 전부였죠. 아니 근데 교수님 전파음 정도 보내는 일인데 미국이 뭘 이렇게 그렇게까지 충격을 받아요? 인공위성 발사 성공이 소련의 과학기술 발전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이건 머지않아서 소련의 핵미사일이 미국을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걸 뜻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로켓에 핵을 실어서요? 네, 언젠간 가능할 수도 있겠다고 본 거였죠, 그 당시에. 당장은 아니었겠지만요. 그래서 냉전 시기 안보에 대해 큰 위협을 느낀 미국은 그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It gets the American people alarmed that a foreign country, especially an enemy country, can do this. And we fear this. 소련은 스푸트니크를 발사한 지 한 달 만인 1957년 11월 3일 스푸트니크 2호를 연달아 발사하면서 미국을 초긴장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번엔 스푸트니크 2호 안에 무언가를 함께 실어 보냈거든요. 그 농구공보다 거기다가 뭘 넣었다고요? 스푸트니크 1호는 좀 작았는데 2호는 좀 더 컸거든요. 아 뭔가를 담을 수 있는 크기였군요. 네, 대체 뭐였을까요? 생명체? 네, 맞습니다. 오. 그건 바로 살아있는 생명체 라이카라는 개였습니다. 아, 라이카 나라. 이거 배운 적 있어요. 라이카 나라. 그런데 소련의 과학자들이 스푸트니크 2호에 탑승할 개를 선발하는 데는 몇 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보살핌을 받는 개가 아니라 떠돌이 개여야 한다는 것. 떠돌이 개들은 추위나 굶주림 같은 열악한 상황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 있죠. 생존력이 강하니까. 그래서 낯선 우주에 가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암컷이어야 된다는 것. 왜요? 왜냐하면 당시 개가 입을 우주복이 암컷용으로만 개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준에 부합한 라이카를 비롯한 3마리의 개들이 최종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온순하고 말을 잘 들었기 때문입니다. 똑똑해. 개를 위한 우주복이 암컷용만 제작된 것은 암컷들이 수컷에 비해 더 온순했기 때문이고요. 아, 그렇구나. 그런데 라이카는 후보견들 가운데서도 가장 차분하게 강도 높은 우주비행 적응 훈련을 해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선발됐던 겁니다. 그래서 근데 라이카는 지구의 무사 귀환을 어떻게 잘 했나요? 못했죠. 네, 안타깝게도 라이카의 비행은 처음부터 편도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요? 네. 당시에는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이르게는 할 수 있었지만 안전하게 지구 표면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기술까지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련은 라이카가 실려 있는 식량과 산소로 일주일 정도로 버틴 후 산소 결핍으로 자연스레 숨지기를 바랬죠. 하지만 온도 조절 장치가 손상되면서 캡슐의 온도가 급상승했고 안타깝게도 라이카는 몇 시간밖에 버티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럼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교수님. 아마 지금이라면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을 텐데요. 네, 50년대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뭐. 어쨌든 뭐 이런 발사 때문에 미국이 지금 위축된 상황인데 가만히 있고만 있을 나라가 아니거든요, 미국이. 네, 미국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네. 소련이 스푸트니크 1, 2호를 발사한 바로 그해 1957년 12월 미국도 벵가드라는 로켓을 발사합니다. Vanguard. 성공했나 보네. 그래도 같은 해네. 그러니까요. Dawn, December 4th, 1957. This is the time set to fire TV3. 무조건 해내라 그랬나 보다. 자존심 상했으니까 무조건 해야죠. 얼마나 떨릴까? 근데 올라가자마자 폭발하는 거 아니야? 아유 맞아. 그랬던 것 같아. 아이고. 아, 바로 그거였구나. 주저앉네. 뱅갈. 벵가드는 발사한 지 2초 만에 로켓이 발사대에 주저앉으면서 폭발하고 맙니다. 연료 탱크의 압력이 너무 낮아서 벌어진 폭발 사고였죠. 좀 충격적이네요. 원래 계획에 의하면 미국은 1958년 초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이었었어요. 근데 57년에 소련이 먼저 성공을 하니까 부랴부랴 급하게 예정에 없던 발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그냥 천천히 하지. 아, 우리 여유로운 나라인데 너무 급하게 했다. 너무 의식했네. 미국은 벵가드가 발사되는 12월 6일 언론을 모아놓고 발사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개했는데 어떡해. 결과적으로 이 참담한 광경을 함께 지켜보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저 폭파 장면이 생중계로 국민들에게 다 보여진 건가요? 네, 그랬죠. 아이고.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아요, 미국 입장에서. 저렇게 영상까지 남아 있는데. 공개나 하지 말던가. 저게 제일 자존심 무너진 것 같아요. 뭐 늦게 발사하건 막 그거보다. 네, 이렇게 인공위성을 둘러싼 미국과 소련의 경쟁에서 미국은 참패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의 순간에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대체 누구일지 사진으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누구예요? 국장님 아니세요? 왠지 나사 국장님 같으신데. 뒤에 로켓 엄청 네. 많네. 바로 로켓 공학의 아버지, 로켓 천재로 불린 인물 베르너 폰 브라운이었습니다. 들어본 적 들어봤어요. 있어요. 들어보셨죠? 네. 그가 없이는 미국의 우주 탐사 역사도 없었다라고 얘기할 만큼 미국 우주 개발에 큰 업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아, 그런데 로켓 천재라 불리는 폰 브라운에게는 그의 발목을 잡는 과거 이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폰 브라운이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서 활약한 로켓 전문가였다는 거죠. 그것도 2차 세계대전 당시 사용된 살상 무기를 만든 장본인이었다는 겁니다. 진짜. 특히 그가 탄생시킨 군사 목적으로 개발된 최초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인 V2 로켓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 곳곳을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야, 저런 거 어떻게 만들었지? 주로 벨기에하고 런던에 폭탄이 투하됐었는데요. 민간인이 많이 희생됐었습니다. 위협적이네. 그러니까 위력이 엄청나다는 게 느껴져요. 하체가 없어요. 아이고. 아, 그분이 직접 개발한 걸 전쟁에서 쓴 거 몰랐네. 미국 법적만 알고 있었어요. 독일에서 전쟁 썼던 로켓 직접 개발한 사람인 걸로 잘 못 배워가지고 좀 충격적이네요. 안 알려줬나 보네요. 그냥 나사 뭐 훌륭한 인물이다 이런 거 배웠어요. 네, 그런데 이런 폰 브라운이 어떻게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었을까요? 1945년 4월 나치 독일의 폐쇄기 짙어지자
히틀러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고 곧 나치 독일도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미국과 소련은 앞다투어 전쟁에서 활약한 나치 독일의 과학자나 기술자들을 포섭하려고 나섰는데요. 이때 폰 브라운이 자신의 로켓 개발팀과 함께 미국에 항복한 겁니다. 그렇게 폰 브라운을 비롯한 100명이 넘는 나치 독일의 로켓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건너오게 된 거죠. 미국 입장에서 엄청 이득이겠네요. 네, 그랬던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으로 건너온 폰 브라운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바로 뭐 로켓 이제 로켓 개발하겠죠. 개발 인공위성 띄우려고 했겠죠. 네, 맞습니다. 미국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일,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꼭 필요했던 것, 바로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일이었죠. 1958년 1월 31일 미국은 익스플로러, 탐험가란 이름의 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의 우주 탐사는 아주 중요한 순간을 맞게 됩니다. 사실 소련의 인공위성 발사 성공 이후에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미국의 우주 계획을 총감독하는 국가적 우주기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거든요. 그 결과 1958년 10월 1일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사의 설립과 함께 미국과 소련의 우주 경쟁은 더욱 본격화됐죠. 그러면 나사라는 기관은 소련과의 경쟁에서 생겨난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의 설립과 함께 미국도 우주로 생명체를 보내는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소련이 개에 초점을 맞춰서 연구를 했다면 미국은 인간과 유사한 침팬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우주에 나간 최초의 영장류 햄이라는 이름의 침팬지였습니다. 그건 사실 이 침팬지로 훈련시켰던 연구소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HAM이라고 하는 약자로 통했는데요. 아, 그거 몰랐네. 귀엽다. The flight plan calls for the Redstone to propel the chimpanzee into space at more than 5,000 miles an hour. 햄은 살았어야 되는데. 살아도 돌아올 수가 없다니까요. 저건 그냥 추진기일 뿐이잖아요. 로켓은 그냥 다시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요? 레버를 조작할 수가 조작해? 있어요? 우와. 어머 어머. 진짜 신기하다. 침팬지 햄은 대서양 상공을 약 700km 정도 비행하고 지구에 도착했는데 발사에서부터 귀환까지 총 16분이 걸렸습니다. 와. 무사했으면 좋겠다. 네, 살아 돌아왔습니다. 우와. 성공. 아, 갔다 다시 돌아왔다고요? 어? 돌아왔다고? 네, 이렇게 우주 비행 임무를 무사히 마친 햄은 이후 워싱턴 DC의 한 동물원에서 20년간 살다가 1983년 숨졌다고 합니다. 아우, 다행이네. 자, 이제 미국과 소련은 모두 살아있는 생명체를 우주로 보내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두 나라는 무엇을 두고 경쟁해야 될까요?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1961년에 소련으로부터 들려온 빅뉴스는 또 한 번 미국을 뒤흔들어 놓게 됩니다. 어? 소련이 전해온 소식은 1961년 4월 12일 오전 9시 7분에 쏘아올린 보스토크 1호에 소련의 공군 조종사 유리 가가린이 타고 있었다는 거였죠. 이건 소련이 우주 개발에 있어 미국보다 여전히 앞서 있다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았죠. 한참 앞섰는데 완전? 한참. 16분과 1시간 뭐 40분 차이가 너무 크네요. 이 사람은 그냥 영웅이 됐겠네, 진짜. 그렇죠. 지금까지도 러시아에서도 사람들이 이 사람을 영웅으로 생각하고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Задание нашей партии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айор Гагарин.
그런데 사실 소련 정부는 가가린이 살아서 돌아올 확률이 적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 가가린이 우주로 비행을 떠나자마자 공군 중이었던 가가린을 소령으로 특진시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유리 가가린은 무사히 우주 비행을 마치고 귀환했고 결국 소련의 영웅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특진의 힘입니다 이게. 내가 무조건 돌아가서 소령한다. 네, 이렇게 인류 최초의 우주인을 탄생시키면서 소련은 인간을 우주로 보내는 일에서도 미국을 앞질렀죠. 그렇다면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1961년 5월 미국도 미국 최초의 우주인을 탄생시킵니다. 불과 한 달 차이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주인공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유리 가가린 말고는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요. 이름 들으면 알 것 같은데. 이름 한번 들어봐야죠. 미국 최초의 우주인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냐고요? 봐도 몰라요. 셰파드라고 써있네요. 초면입니다. 셰펄? 당시 37살의 조종사 앨런 셰퍼드였습니다. 마음 아파. 역시 아, 2등은 기억할 수가 그러니까 없어요. 2등을 기억 안 해줘. 2등은 잊혀지죠. 앨런 셰퍼드의 우주 비행은 1961년 5월에 이루어졌는데 유리 가가린의 우주 비행과는 고작 한 달 차이였습니다. T-minus 10, 9, 8, 7, 6, 5, 4, 3, 2, 1, 0. Ignition. Liftoff. Liftoff. 그런데도 전 세계인들은 유리 가가린의 이름을 더 잘 기억하고 있죠. 역시 최초가 중요하네요. 네. 이렇게 미국은 항상 소련보다 한 발 늦은 다소 씁쓸한 경쟁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우주로 보낸 두 나라의 다음 목표는 뭐였을까요? 그 다음에 달인가요, 이제?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앞선 경쟁에서 번번이 소련에서 밀린 미국은 달 탐사만큼은 꼭 소련을 앞질러 나가야 했죠. 그래서 미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대대적인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합니다. 이 역사적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린 건 다름 아닌 당시 미국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였죠. 진짜 인기 많은 대통령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자신이 대통령으로 취임한 해인 1961년 의회 연설을 통해 긴급한 국가적 필요라며 우주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 바로 아폴로 프로젝트입니다. 아, 들어봤다, 아폴로. 이와 더불어 1962년 케네디 대통령은 라이스 대학에서 미국 우주 탐사 역사를 바꿀 아주 중요한 연설을 하게 됩니다.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We choose to go to the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but because they are 유명한 hard. 문장이죠. 그리고 마침내 아폴로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8년 만인 1969년 7월 20일 미국은 인류 최초로 달 착륙에 성공하게 됩니다. 우와, 그럼 그 역사적인 순간을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실까요? 깃발 꽂는 거 그거 아닌가? 세상에 세상에. 와, 진짜 전 세계가 다 지켜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과연 성공할 것인지. 12, 11, 10, 9. Ignition sequence start. 6, 5, 4, 3, 2, 1, 0. All engine running. This extremely sharp, clear picture is coming to us from about 175,000 miles distance from Earth, presently about 48,000 miles from the Moon. It appears now that we have a view of Earth out the window. Okay, engine stop.
APA at a descent. Mode control, both auto, descent engine command override off. Engine arm off. 413 is in. We copy you down, Eagle. Listen, Tranquility Base here. The Eagle has landed. Roger, Tranquility. We copy you on the ground. You got a bunch of guys about to turn blue. We're breathing again. Thanks a lot. Tha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달 착륙선 카메라는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서 걷는 모습을 생방송으로 중계했고 덕분에 닐 암스트롱이 말했듯 인류의 거대한 도약을 모두가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Tell me how you think the moon landing has affected you. Well, I'm very surprised about this. This is wonderful. It's something unbelievable. What do you think about I've witnessed the landing on the moon. I think it's one of the greatest feats of all time. 아폴로 11호의 발사 목적은 달 표면에 사람이 서는 것과 그들이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하는 것이었는데요. 결국 아폴로 11호는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또 뭐 달에 간 게 아니라 이게 뭐 무슨 스튜디오에서 찍은 거다. 맞아. 막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진짜로 간 거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또 돌았죠. 올해가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한 지 54년이 되는 해거든요. 이 역사적 사건이 발생한 지 반세기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달 착륙이 조작됐다고 믿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진짜 많아요. 대체 그 근거가 뭔지, 조작설의 실체가 뭔지 한번 알아볼까요? 말도 안 돼. 처음으로 달 착륙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건 빌 케이싱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빌 케이싱은 로켓 엔진을 제작하는 로켓다인이라는 회사의 홍보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요. 그는 1960년대 미국은 달 착륙 임무를 수행할 만한 기술이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976년 우리는 달에 간 적이 없다. We never went to the moon 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고 본격적으로 그 의혹을 제기했죠. 뭐야? 그렇다면 달 착륙이 조작됐다는 것과 관련된 대표적 의혹들이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네. 자, 먼저 첫 번째요. 첫 번째, 공기가 없는 달에서 어떻게 성조기가 휘날렸을까? 많이 들었어요. 사진을 보면 성조기가 펄럭이는 것처럼 보이죠? 네. 근데 펄럭이는 것처럼 보이는 한 장면이지 실제로 펄럭이는 건 아니었고요. 이 성조기를 달까지 가져갈 때 몇 번 접어가지고 가져갔습니다. 이걸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그걸 폈음에도 불구하고 접힌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던 거고요. 그래서 한 1초 정도의 간격으로 연달아 두 번 찍은 사진을 보면 저 깃발은 그대로 있고 나머지가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습기가 없는 달에서 이렇게 선명한 발자국을 남기는 게 가능할까요? 사진을 보면 달 표면에 찍힌 발자국이 정말 선명하게 남아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떻게 가능할까 하면 달 표면에는 레골리스라고 하는 토양이 먼지층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은 밟히면 쉽게 눌리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발자국이 뚜렷하게 찍힐 수 있었던 거죠. 게다가 달에는 바람도 없고 비도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백 년간 저 발자국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와. 신기하다, 진짜 과학은. 세 번째, 뜨거운 달 표면에서 어떻게 사진 촬영이 가능했을까요? 이 질문의 핵심은 사실 이겁니다. 그 당시 카메라는 필름 카메라였죠. 지금 같은 디지털이 아니고요. 그래서 섭씨 100도 이상 올라가는 달 표면에서 어떻게 필름이 변질되지 않고 촬영할 수 있었느냐가 이제 이 질문의 핵심인 건데요. 실제로 달에는 대기가 없어서 햇빛이 그대로 달 표면에 닿죠. 그래서 달 표면은 한낮에는 섭씨 120도까지 올라가긴 합니다. 아, 진짜 몰랐어. 되게 차가운 것처럼 보여. 그래서 120도까지 올라가긴 하지만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진공이기 때문에 열 전달이 뜨거운 땅에서 카메라 위치 높이까지 그대로 전달이 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 나사는 카메라 열 전달을 줄일 수 있도록 특별한 보호 장치를 했고요. 또 아폴로 우주선이 머무른 시간대는 온도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 시간대였죠. 그래서 달 표면에서 문제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여러 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았는데요. 하지만 아폴로 11호의 성공이 가져온 가장 큰 효과는 그간 미국이 우주 경쟁에서 소련에 뒤처지고 있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자존심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제 역전이 된 거죠? 그렇죠. 완전. 그리고 인류에게 우주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계기도 됐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미국이 아폴로 11호를 달에 착륙시키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과 노력이 좀 많이 필요했을 것 같아요. 네, 당시 아폴로 11호의 성공을 위해 투입된 인원은 가장 많을 때는 40만 명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와. 미국 전역에서 과학자는 물론이고 엔지니어, 조종사, 잠수부 등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목표를 향해 투입됐는데요. 또 투입된 예산도 엄청났습니다. 총 250억 달러가 투입된 거죠. 야, 얼마야? 250억 단. 이를 현재 가치 우리 돈으로 환산해 보면 200조 원이 넘습니다. 200조. 이렇게 엄청난 투자와 노력으로 이룬 아폴로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미국은 우주 개발에 있어 확실한 선두로 자리했고 나사 역시 창설 이래 최고의 전성기를 맞습니다. 아이, 좋아. 하지만 이때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대체 뭐였을까요? 설마. 네, 우선 소련에 앞서 달에 우주인을 보내야 한다는 확고한 목표가 이미 달성됐고 그러면서 우주와 나사의 활동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도 시들어갔습니다. 아, 이제 목표를 이미 이루고 나니까 조금 허무해진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네.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었어야 돼. 뭐라도. 그걸 찍어왔었어야 돼. 또 한 가지 실질적 원인은 미국 정부가 예전처럼 나사의 예산을 투자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1972년 아폴로호의 6번째이자 마지막 유인 달 착륙인 아폴로 17호 이후 1981년까지 나사의 유인 우주 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960년대부터 이어진 소련과의 우주 경쟁에서 결과적으로 미국은 확실한 승리를 거뒀고 그러면서 양국의 우주 경쟁도 일단락이 됩니다. 이제 나사는 경쟁을 위해 우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우주 탐사를 위해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바로 태양계 바깥쪽 행성들의 탐사선을 보내는 것이 그것이었는데요. 네, 멀리 간다는 얘기네. 이제. 대체 어떤 탐사선들인지 사진을 보실까요? 보이죠? 보이죠? 네, 지구 보이죠? 네, 달 보이죠? 해가지고 보이죠? 아니에요. 한국말이네. 네.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항해자로 불리는 보이저 1호와 2호였습니다. 지금도 날아가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 날아가고 있죠. 보이저 1, 2호는 1977년 우주로 출발한 이후 지금까지 인류가 우주로 보낸 탐사선 가운데 가장 먼 곳까지 날아가고 있죠. 보이저호의 주요 임무는 목성과 토성, 천왕성과 해왕성 탐사였습니다. 이를 위해 당대 첨단 과학의 집약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관측 장비들이 보이저호에 탑재됐죠. 2023년 1월 현재 지구로부터 보이저 1호는 약 240억 킬로미터, 보이저 2호는 약 200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님 저건 뭐로 운행이 되는 거예요? 연료가 뭐예요? 우주선 자체에는 연료가 아주 적게 있고요. 자기의 자세를 바꾸거나 궤도를 조금 바꿀 때만 씁니다. 그래서 로켓이 한번 밀어주게 되면요. 저 보이저들은 일단 우주에서는 마찰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날아갑니다. 아, 그냥 이렇게 정체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연료 없이? 네, 계속 가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때 보이저 1호가 전송한 사진들을 직접 확인해 볼까요? 보이저 1호가 보낸 목성의 사진입니다. 표면에 밝은 줄과 어두운 줄이 반복적으로 보이는데요. 밝은 줄은 상승하는 기류, 어두운 줄은 하강하는 기류 쪽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한쪽은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하나는 동쪽으로 움직이면서 소용돌이가 생깁니다. 삼겹살 단면 같지 않아요? 그냥? 처음 들어봤는데요. 제가 강의에 그 표현 한번 써야겠습니다. 아니, 삼겹살이라니. 그리고 이때 보이저 1호는 목성의 여러 위성들을 새로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2호라는 위성에서는 화성에서 나온 연기 기둥하고 용암이 흐르는 흔적이 찍혀서 위성에서의 화산 활동을 처음으로 확인시켜줬습니다. 화산도 있구나. 그리고
이건 뭐야? 우와. 그림 같은데? 저 골이 너무 신기해. 무슨 CG 같아요. 네, CG 같죠? 보이저 1호는 토성 대기의 대부분이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발견했고요. 또 토성의 고리가 매우 복잡한 구조라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멋있다. 그럼 이번엔 보이저 2호가 전송한 사진들을 보실까요? 왼쪽 사진은 청왕성, 오른쪽 사진은 해왕성을 비행하면서 찍은 두 행성의 근접 사진입니다. 특히 해왕성은 보이저 2호의 마지막 목표 행성이기도 했는데요. 가까이 가서 찍은 건 저게 이제 아직도 최초이자 최후죠. 이렇게 두 탐사선은 네 행성의 거대한 가스층과 고리, 그리고 위성 등에 대한 수천 장의 사진을 지구로 전송했죠. 와, 신기하다. 그런데 보이저호가 전송한 수천 장의 사진 중 오늘날까지도 인류에게 큰 감동을 주는 한 장의 사진이 있습니다. 저 사진의 이름은 창백한 푸른 점, 페일 블루 닷이라고 합니다. 어스름하게 지나가는 붉은색 띠는 태양계 내에 있는 먼지들이 이제 같이 보이는 거고요. 먼지들. 그 사이에 너무 멀어서 정말 조그맣게 보이지만 점으로 보이는 게 바로 지구입니다. 저게 지구예요, 설마? 지구예요? 네, 맞습니다. 1990년 2월 14일 보이저호가 카메라를 태양계 안쪽으로 돌려 찍은 후에 지구로 전송됐죠. 보이저 1호가 지구와 65km 떨어진 곳에서 촬영한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창백한 푸른 점은 지금까지도 지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지구를 바라본 사진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작은 점이네요. 진짜요? 이 사진은 이제는 돌아가신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천문학자가 제안을 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코스모스 저자. 네, 맞습니다. 우와. 결국 먼 데에서 우리 지구를 보면은 아주 큰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인데요. 우주의 먼지만한 지구에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아등바등 살고 있다는 게. 네. 그것도 지구에서 작은 나라 우리나라에서. 맞아. 교수님, 근데 발사 당시에 우리 보이저 탐사기에 뭔가 신기한 게 달려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발사할 때 뭔가를 같이 보냈는데요. 바로 보이저 1, 2호에는 황금 레코드라고 하는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황금 레코드? 지름 30cm의 레코드에는 언젠가 만나게 될지도 모를 외계 문명을 위한 지구의 다양한 소리와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지구의 소리? 그 우주 생명체한테 들려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각국의 언어로 한 건가? 우리 여기 네. 지구에 살아있어 이런 느낌. 바로 맞습니다. 먼저 55개의 언어로 인사말이 실려 있는데요. 우리말 안녕하세요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개 짖는 소리, 발걸음 소리와 같은 지구의 삶을 담은 소리와 베토벤, 모차르트 곡을 포함한 총 27곡의 음악도 실려 있었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교수님, 어쨌든 이 골드 레코드를 실어서 보낸 거는 그러니까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네요. 나사에서 활동한 몇몇 우주 비행사들은 외계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증언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쵸. 이거 자기네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다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사의 머큐리 계획에 참여했던 고든 쿠퍼는 UFO의 존재 가능성을 언론에 처음으로 공개한 우주 비행사였습니다. 또 다른 우주 비행사 에드거 미첼은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미국 정부가 로즈웰 사건을 거짓으로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뭐 외계 생명체 이 존재에 대한 나사에 대한 입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에 대한 나사의 입장은 외계 생명체에 대한 믿을 만한 확고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탐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를 방문한 외계인을 비롯한 외계 생명체의 존재에 관한 진실은 앞으로 인류가 풀어가야 될 숙제이기도 하죠. 너무 궁금해. 1960년대 아폴로호, 그다음에 1970년대에는 행성 탐사선 보이저호 발사에 성공한 나사는 1980년대가 되자 또 다른 시대를 엽니다. 바로 우주 왕복선의 시대죠. 이제 편도가 아니라 돌아오는 거죠. 그렇죠. 로켓 자체가 돌아오는 겁니다. 이 시기 콜럼비아호, 디스커버리호 같은 여러 우주 왕복선이 순조롭게 운행됐죠. 그래서 이 우주 왕복선은 기존 우주 개발 과정에서 단 한 번밖에 쓸 수 없었던 발사체를
여러 번 사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었었습니다. 이렇게 우주왕복선들이 꾸준히 비행에 성공하자 나사는 줄어든 대중들의 관심을 다시 한번 우주로 돌리기 위해서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그건 바로 Teacher in Space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교사 중 10명을 선발해서 우주왕복선에 태워 우주로 보낸 뒤 그곳에서 원격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미국 전역에 생중계하는 것이 목표였었습니다. 그 실제로 이 모집 공고 보고 나사 문의가 4만 건 정도 들어왔다고 하고 최종적으로는 지원서가 11,000부 정도 들어왔는데 11,000대 10 그 경쟁률을 뚫고 고등학교 그 사회 선생님이었던 크리스터 맥컬리프 이분 첫 번째 탑승자 그 선발됐어요. 사회 선생님? 네, 맞습니다. 드디어 1986년 1월 28일 크리스타 맥컬리프를 포함한 7명의 우주인을 태운 챌린저호가 우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기분 뿌듯하실까. 가문의 영광이죠, 진짜. We have main engine start. 4, 3, 2, 1, and liftoff. Liftoff. 와, 간다. 뭐야? 이게 무슨 일이에요? 챌린저호가 발사 후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버린 거죠. 어머, 어떡해. 이게 무슨 일이에요? 결국 탑승자 전원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거야? 시청률이 장난 아니었는데 거의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데 학생들 학교에서 그거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방으로 지켜보다가 기절하기도 했대요, 학생들. 아니, 왜 이런 사고가 생긴 거예요, 교수님?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건 어떤 부품에 생긴 균열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바로 고체 부스터에서 연소된 기체가 새지 않도록 밀봉하기 위해 동그랗게 만든 오링이라고 하는 부품인데요. 이 오링이 발사 전날 밤의 추위로 인해 균열이 생겼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사고 원인이었었습니다. 그 오링 하나 때문에. 아니 이거 어쨌든 우주에 대한 관심을 더 올리려고 이런 이벤트를 진행한 건데 이런 사건으로 후폭풍이 엄청났겠는데요. 네, 사람들이 챌린저호의 폭발 장면을 보고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그로 인해 우주 개발 자체에 대한 여론이 심각하게 나빠졌습니다. 결국 챌린저호 폭발 이후 나사의 유인 우주 왕복선 발사 계획은 모두 연기됐고 2년 8개월 동안 우주 왕복선의 운행이 전면 중지됐었습니다. 인명 사고가 너무 아니 뭐 컸으니까. 운행하는들 저거 뭐 무서워서 타겠냐? 반대하겠죠, 이제 뭐 시민들이.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인류의 우주 탐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시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나사는 한 가지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발표 내용은 뉴스페이스의 시대를 여는 예고장과도 같았죠. 나사는 이제부터 민간 기업에게 로켓 및 우주선 개발을 위탁해서 물자와 우주인을 우주정거장에 보낸다는 우주협력협약을 발표합니다. 이 우주협력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가기관인 나사가 주도해온 우주 탐사 및 개발을 이제 민간 기업과 협력하거나 또는 아예 위탁하는 방향으로 바꾼다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이 대표적 민간 기업이 어디였을까요? 스페이스X. 네, 맞습니다. 바로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였습니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가 2002년 5월에 설립한 우주 탐사 기업입니다. 스페이스X는 이후 펠컨 9 로켓을 개발해서 2012년 처음으로 우주를 향해 화물 수송에 나섰습니다. 여기에 펠컨 9으로 2015년 12월 1단 로켓의 지상 회수, 16년 4월에는 1단 로켓의 해상 회수에 연달아 성공하면서 로켓 재사용 시대를 열었습니다. 저거 어떻게 민간 기업이 해내지?
start of its flip. There it's up. Stage 1 boost rack is starting. 어떻게 그냥 우와 이렇게 안정적으로? 말도 안 돼. 무슨 비행기 착륙하는 것처럼. 장난감 같은데. 그게 가능해? 대단하다. 와, 사진네. 와 근데 이거 다 같이 진짜 이렇게 열광하면서 보네요. 영화 같은데요? 영화 아니에요? 와 감동적이야. 나 이 Welcome 영상 to 본 the 것 같아. first SpaceX Dragon mission of 2016. 밑에 보이는 게 해상 바지선입니다. 네. 무인으로 움직이는. 바지선에 착륙하는 거예요? 네, 근데 축구장 크기예요. 와. 대박이다. 아니 누가 보면 발사한 거 거꾸로 돌리는 건 줄 알겠어. 맞아요. 그지 약간 거꾸로 돌린 것 같아. 아까 보셨다시피 모든 직원이 정말 감격에 겨워하는 모습이죠. 마치 네. 스포츠 경기 보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들이 기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요. 로켓을 회수하면서 이를 재사용할 수 있게 되고 로켓 재사용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사 비용이 획기적으로 절감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 씨, 저렇게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게 되면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펠컨 9 있죠? 그 펠컨 9 스페이스X 그 로켓인데 그 발사하면 거기 드는 비용이 약 600억 정도 수준인데 근데 지금은 퇴역한 나사의 우주 왕복선 있었죠? 그 왕복선 발사하면 회당 약 1조 5천억 원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비교했을 때는 20분의 1 정도 이상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발사할 때마다 버려졌었는데 로켓이 회당 네. 뭐 몇 조 날아가니까.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천재들이 진짜 세상에 많아요. 와. 이렇게 스페이스X를 필두로 민간 기업들이 우주 개발 사업에 뛰어들면서 더불어 주목받게 된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민간 우주여행입니다. 스페이스X, 블루 오리진, 버진 걸랙틱 등 현재 미국의 여러 기업들이 앞다투어 우주여행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죠. 맞아. 저도 그 기사 보고 진짜 한 번은 꼭 가보고 싶은 생각을 했어요. 죽기 전에. 신청했어요? 돈이 없어요. 이들 기업은 준궤도 여행이나 궤도 여행 혹은 달 여행까지 각자의 목표에 따라 다양한 우주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그럼 주요 우주여행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준궤도 우주여행은 고도 80에서 100km의 우주 경계까지 올라가서 무중력을 체험한 뒤 지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코스입니다. 공개된 준궤도 우주여행 요금을 참고하자면 버진 걸랙틱의 경우 25만 달러, 우리 돈 약 3억 원 정도가 되고요. 그래도 많이 드네. 블루 오리진의 경우 약 30만 달러, 우리 돈 3억 8천만 원 정도가 듭니다. 그리고 다음은 궤도 우주여행 코스입니다. 궤도 우주여행은 지구 궤도를 여행하는 것인데요. 고도 200km 이상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눈앞에 이런 풍경이 펼쳐지겠습니다. 지구 다 보이는 거 아니야? 그래, 궤도 여행을 해야 돼. 우리나라는 달 탐사 어느 정도로 지금 발전했나요? 네, 우리 대한민국 역시 우리나라 최초의 달 궤도선인 다누리가 지난해 12월 27일 오후 6시 달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세계 7번째의 달 탐사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와, 7번째. 네. 다누리는 올해 달 표면의 편광 이미지 등
여러 관측 자료를 수집하면서 달 탐사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근데 이 다누리호까지 성공한 거 보면 우리나라도 이 우주 산업에서 위상이 상당한 거네요. 대단한 네, 건데 이거. 낮지 않은 거죠. 어렸을 때 용산에서 다 만든다고 했었어요. 용산이요? 네, 용산 가면 다 만들 수 있다고. 근데 세계 뭐 정확히는요 세운상가였었습니다. 맞아요, 세운상가. 세운상가? 아니 10손가락 안에 드는 건데 엄청난 거잖아요. 후발주자인데도. 엄청난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달 탐사를 서두르는 이유는 뭘까요? 자원? 네, 맞습니다. 자원이지 뭐 자원. 그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건 바로 헬륨-3와 히토리입니다. 뭐예요? 히토류. 네. 히토류 자주 나왔어요. 그렇죠. 어디예요? 세계사에. 그래요? 네. 먼저 헬륨-3는 핵융합 발전에 사용될 수 있는 미래 에너지원입니다. 헬륨-3 1g에는 석탄 40톤에 달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헬륨-3 1톤의 가치는 100억 달러, 하나 10조 원 이상이죠. 아, 진짜. 그런데 달에는 이런 헬륨-3가 100만 톤 이상 매장돼 있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히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자동차, TV 등 전자제품 제조에 필수적이지만 지구에선 생산지가 제한적인 전략 자원입니다. 아, 그래서 거기에 사활을 거는 거구나. 네. 이런 히토류가 달에 상당량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죠. 게다가 지난 2009년 인도의 달 탐사선 찬드라얀 1호는 달에 물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물이 있어? 달에서 얻은 물은 식수로 쓰거나 채소를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물을 산소와 수소로 분해해서 생존에 활용하고 화성 등 더 먼 행성으로 가기 위한 로켓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달을 비롯한 우주가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만을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자칫하면 무분별한 우주 개발로 인해 인류에게 예상치 못한 재앙이 닥칠지도 모르죠. 아, 그럼요. 먼저 냅둬야죠. 태양계 내 어딘가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혹시라도 그 우주 미생물이 지구에 의도치 않게 들어온다면 어떤 병을 퍼뜨릴지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코로나19보다 훨씬 파괴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바로 우주 쓰레기입니다. 우주 쓰레기는 우주에 떠 있는 활용되지 않는 모든 인공 물체를 말하는데요. 여기에는 발사 로켓의 상단부, 오래된 인공위성, 부식이나 충돌로 인한 파편 등이 포함됩니다. 지구 궤도를 떠돌고 있는 우주 쓰레기들은 초속 7에서 11km의 매우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저 막 부딪히겠는데? 지름 1cm에 불과한 우주 쓰레기라도 지구 궤도의 위성이나 우주정거장과 충돌한다면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우주 쓰레기가 인공위성과 충돌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구로 추락해 우리에게 직접 피해를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요. 녹화 날인 오늘 예전에 쏘아졌던 미국의 위성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내려졌고 수명을 다한 미국의 위성이 우리나라 쪽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습니다. 수업 듣느라 몰랐어요. 문자가 왔었어요? 이거 진짜 SF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주 탐사는 인류 전체에 대한 기회인 동시에 자칫하면 인류를 위협하는 재앙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이 거대한 뉴 스페이스의 시대에서 인류가 우주를 신대륙으로 삼아 역사에 남을 혁신적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변혁의 시기,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이 기회를 활용해야 될지 진지한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